자, 우리 어디부터 하면 되죠? 여기까지 했나요? 좋아요. 그럼 잠깐 앞에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항상성 유지인데, 항상성 유지에는 신경계랑 그 다음에 내분비계가 같이 작용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신경계에 대해서는 앞쪽에서 배웠었고, 지금은 내분비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내분비계는 내분비 세포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혈액 속으로 분비가 되어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세포에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표적 기관이나 표적 세포에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양한 내분비 샘에서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는지 보고 있었어요. 자, 시상하부입니다. 그리고 시상하부 밑에는 혹처럼 달려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뇌하수체라고 합니다.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전엽에서 시상하부에 있는 뇌하수체의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은 뭐뭐 있어요?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있습니다. 후엽에서는 항이뇨 호르몬. 그래서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해가지고 오줌의 양을 감소시키니까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고, 옥시토신은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얘네들은 후엽에서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신부터 하면 되나요? 좋아요. 자, 여기 얘가 어떤 거죠? 얘가 뭐예요? 콩팥, 신장입니다. 콩팥, 신장. 요 위에 모자처럼 되어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부신이라고 합니다. 부신을 단면을 보게 되면 이제 겉질과 속질로 구분이 되는데 이 겉질과 속질에서 나온 호르몬들이 좀 달라요. 그런데 여기 교과서 그림에선 속질에 에피네프린이 나오게 됩니다.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심장박동을 촉진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우리 에피네프린이라는 단어랑 비슷하게 생긴 단어, 교감신경의 말단 부위에서 방출되는 노르에피네프린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별 차이는 없어가지고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심장박동을 촉진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모양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자입니다. 이자에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습니다.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 정상보다 혈당량이 낮아졌을 때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서 혈당량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급식 먹으면 혈당량이 높아지겠죠? 그때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높아진 혈당량을 낮춰주게 됩니다. 얘네들은 이자에 섬처럼 모여 있어가지고 이자섬이라고 하고 이자섬 안에 이제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소와 난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게 되고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2차 성징이 혹은 여자 2차 성징이 발현이 됩니다. 그러면 남자는 에스트로겐이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근데 그 양이 테스토스테론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남성의 특징을 띠게 되는 거고, 자, 여성도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에스트로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성의 특징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호르몬과 신경의 비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항상성 유지에 관여를 하는데 두 개의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호르몬입니다. 내분비 세포에서 분비가 돼서 혈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전달이 되어 호르몬의 수용체가 있는 모든 표적 세포에 작용하므로 넓은 범위의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신경은 여기에 연결된 요 부위에만 이제 신호를 전달하게 돼요. 자, 뉴런을 통한 신호가 빠르게 전달이 되지만 뉴런이 연결되는 좁은 범위에만 신호를 전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축삭돌기 말단에서만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뉴런과 연결된 반응기에만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과 신경을 비교해 보면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신호 전달 속도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신경이 빠르고 작용 범위는 호르몬이 넓고 효과의 지속성은 호르몬은 오래 지속이 됩니다.
뭐 성장기 동안 쭉 지속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대신에 신경은 효과가 굉장히 빨리 사라지게 되고 전달 매체는 호르몬은 혈액, 그다음 신경은 뉴런이 신경세포인 거고 특징은 호르몬은 표적세포에만 작용하고 신경은 일정 방향으로만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과 신경계 둘 다 관여를 하는데 뜨거운 것에 손이 닿았을 때 재빨리 손을 떼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절은 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이루어지게 되고 생장이나 발달 등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것들은 이제 호르몬을 통해 가지고 조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경계와 내분비계는 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를 합니다.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혈당량 조절에 관여합니다. 이 과정은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호르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할까봐 최대한 자세히 적어놨고 그렇지만 다 외우라고 하긴 너무 많겠죠? 20 몇 가지가 되니까. 그 대신에 밑줄 친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합니다. 알겠나요? 왜냐면 한 번이라도 이게 사실 수능 기준이었어가지고 한 번이라도 나왔던 모든 것들은 다 밑줄을 쳐놨어요. 근데 밑줄이 몇 개 빠져있는 것도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수업 들으면서 밑줄 빠져있는 것들은 잘 밑줄을 쳐주길 바랍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보는 거예요. 자, 사인의 시상하부에서도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호르몬을 잘 기억해 주면 되는데 TRH와 CRH라고 약자로 불리는 호르몬이에요. 자, 호르몬의 이름은 대부분 본인의 작용 역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호르몬의 이름을 외우게 되면 얘의 기능을 같이 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갑상샘 자극을 하는 호르몬을 방출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우리 2번 정도 선생님이랑 같이 본 거예요. 어디서 나오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 갑상샘 자극 호르몬 어디서 나와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죠? 보세요.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려면 뇌를 또 나오게 해준 호르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시상하부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얘가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시킨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방출한다 해가지고 릴리즈 해가지고 TRH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요 S는 스티뮬레이트의 약자예요. 알겠죠? 알겠나요? 그 다음에 사인의 시상하부에서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인 ACTH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알겠나요? 이거는 그냥 이 기관에서 이런 호르몬이 나온다. 그리고 이 호르몬의 기능은 무엇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뭐 이해하고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대신에 너무 다행히도 대부분의 호르몬들은 자신의 기능이 그 이름 자체가 있는 게 많아요. 알겠죠? 자, 이거 그러니까 CRH라고 하는 것은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을 방출시키는 호르몬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생장 호르몬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상하부에서 생장 호르몬을 방출시키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생장 호르몬 혹은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식샘 자극 호르몬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대신에 밑줄 친 것들은 잘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뇌하수체 갑시다. 전엽과 후엽이에요.
자, 우리 전엽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생장 호르몬 나오는 건 알았고 새롭게 나온 것이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입니다.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는 갑상샘을 자극해가지고 갑상샘에서 타이록신, 이거 여기 나와 있는 티록신, 선생님이 타이록신으로 다 바꾼 줄 알았는데 못 바꾼 것들이 있어요. 요즘 교육과정으로는 타이록신이니까 타이록신이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갑상샘에서 타이록신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엽에서는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얘가 나오게 되면 부신이 겉질과 속질을 구성이 된다 그랬죠? 부신의 겉질을 자극해가지고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방출을 촉진시킵니다. 자, 그 다음 생장 호르몬 여러 기관에서 생장을 촉진시킵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생식샘 자극 호르몬 중에 여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한 번씩만 들어주면 돼요. 여포와 황체는 어떤 거냐면 우리 난소에서 난자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포라는 구조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다가 배란이 되면 난자가 빠지게 되고 난자를 둘러싸고 있던 여포는 이제 황체가 됩니다. 거기에 관여하는 호르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엽에서는 젖분비 자극 호르몬인 프로락틴이 분비가 돼서 젖샘에서 젖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자, 그래서 밑줄 친 것들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후엽,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안티, 그 다음에 이뇨 지금 까먹었어요. 그래서 D 머시기 이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인데 얘만 특이하게 또 불러주는 이름이 있는데 바소프레신입니다.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ADH인 거고 ADH가 이제 바소프레신이다. 이거는 기억해 주면 되고 항이뇨 호르몬 말 그대로 오줌의 양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콩팥, 신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궁수축 호르몬 옥시토신입니다. 그 자궁의 수축을 촉진시킵니다. 선생님이 옥시토신 분비가 되면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호르몬이다라고 얘기했었나요? 했었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갑상샘 타이록신입니다. 간 표적세포 등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칼슘과 관련된 것도 갑상샘에서 나오는데 칼시토닌, 뼈, 신장 등에 작용해가지고 혈장 내 칼슘 농도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혈장에 있던 칼슘을 뼈로 보냅니다. 그래서 뼈에 저장을 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부갑상샘은 파라토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뼈, 신장 등에 작용해가지고 혈장 내 칼슘의 농도를 높여주게 됩니다. 즉 뼈를 좀 분해해가지고 혈장 속의 칼슘의 농도를 높여주게 되는 거예요. 밑줄 친 거는 잘 기억하면 좋아요. 자, 그리고 부신은 겉질과 속질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겉질은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말 그대로 혈액 속의 당질을 높여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즉 포도당, 혈당량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언제 쭉 방출이 되냐면 내가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게 돼요. 얘를 다른 말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데 혹시 코르티솔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어떤 사람들 이제 스트레스 관심이 있고 호르몬에 관심이 있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가 이 코르티솔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들어봤네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들어봤어요, 그럼 네 들어봤어요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래요. 이 코르티솔은 여러분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랜 시간 동안 스트레스 받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몸이 실제로 아픕니다. 왜냐하면 코르티솔이 면역세포 활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간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코르티솔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쉽게 아플 수 있어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사실 우리 몸의 체액을 조절을 할 때 결국에 나트륨의 농도가 중요합니다. 농도니, 즉 소금물의 농도가 중요한데 소금과 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소금의 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즉 나트륨의 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물의 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 항이뇨 호르몬은 물의 농도를 조절해 주는 거고, 그다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나트륨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개가 이 혈장량, 그 혈압 삼투압의 조절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제 항이뇨 호르몬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간 등 여러 기관에 작용해서 혈당량을 높여주게 되고 심장박동을 촉진하고 호흡을 촉진해 줍니다. 그 다음에 혈압을 상승시키고 단기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자로 갈게요. 이자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어요. 알파세포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글루카곤. 그 다음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알겠죠? 이거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나오게 되는데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합니다. 여러분 글리코젠이 뭐예요? 글리코젠이 뭐예요? 글리코젠은 동물이 포도당을 간 혹은 근육에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포도당이 동그라미로 표현하게 되면 포도당을 쭉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저장하고 있는 형태가 있는데 요거를 동물에서 저장하고 있으면 이제 글리코젠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식물에서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글루카곤은 간에서 이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시킵니다. 즉 얘를 분해해서 떨어뜨려주고 얘를 분해해서 떨어뜨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뭐예요? 포도당이었죠? 얘를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어가지고 혈액 속에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혈당량이 높아지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지방이 작용해서 혈당량을 높여줍니다. 자, 인슐린 반대 작용을 해요.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간이 포도당이 필요하니까 혈액 속에 있던 포도당을 본인이 흡수를 하겠죠. 그래서 혈당량을 낮춰주게 됩니다. 그 다음 근육 지방세포에 작용해서 혈당량을 낮춰주게 됩니다. 즉 체세포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생식샘에서 나오는 정소와 난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자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고 정자의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둘 다 나오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이제 에스트로겐이에요. 여자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고 난자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자궁 내벽의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은 임신했을 때 자궁의 내벽이 두껍게 유지가 돼야지 임신 유지가 되는데 자궁 내벽을 두껍게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밑줄 친 것들 TRH, CRH, TSH, ACTH, 생장호르몬, ADH, 옥시토신, 티록신, 당제 코르티코이드, 에피네프린, 글루카곤, 인슐린,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에 거기 가잖아요. 어디 가죠? 현장 체험 가죠. 여러분 강원도로 가나요? 갈 때 뭐야? 심심하잖아. 그럼 친구들이랑 같이 퀴즈 내는 거지. 자, 봐봐. TRH 기능은? 뭐 이런 거. TRH 어디서 나올까? 이렇게 더 외워오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호르몬 이상 분비에 따른 내분비계 질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습지에 나오는 티록신을 다 타이록신으로 바꿔주면 돼요. 자, 타이록신의 기능이 뭐였죠?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 줍니다. 세포호흡을 촉진시켜 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우리 세포호흡은 배웠으니까 알 거예요. 세포호흡이 뭐죠? 세포호흡이 뭡니까? 그치,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뭐를 이용해서 쪼개는 거예요? 산소를 이용해서 쪼갭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60% 정도는 뭘로 버려져요?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고 나머지 40% 정도만 ATP로 그렇죠. 합성이 됐던 과정을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우리가 배우긴 했어요. 맞죠? 좋아요. 그러면 이 타이록신은 그런 기능을 해주는데 타이록신이 정상보다 과다하게 나와요. 그럼 이 세포호흡이 정상보다 많이 일어나겠죠. 그럼 체온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게 되고 세포호흡이 일어나려면 유기물들을 빨리빨리 세포호흡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중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내 물질 대사가 높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체온이 상승하게 되고 맥박수가 증가하고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피로를 느끼고 안구 돌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합니다. 돌출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안구가 밖으로 돌출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반대로 결핍이 되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의해서 이제 타이록신이 결핍이 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됩니다. 얘랑 좀 반대예요. 그래서 물질 대사가 저하가 되기 때문에 열이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추위를 잘 느끼게 되고 세포호흡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린아이의 경우 생장이 잘 일어나지 못하고 지능이 저하가 되는데 사실 타이록신의 기능은 중추신경계를 또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타이록신이 잘 나오지 않게 되면 이 중추신경계가 잘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능이 저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갑상샘의 기능 항진증에 걸려가지고 타이록신이 과다하게 되면은 체온이 상승하게 되고 체중이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작은 자극에도 쉽게 빠르게 반응해가지고 좀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똑같이 평소랑 생활하는데 갑자기 체중이 확 빠지면서 체온이 높아지고 이 목 부위가 조금 붓는 것 같다. 그럼 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갑상샘 기능 검사를 해야 돼.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이제 생장 호르몬 보도록 할게요. 과다증과 결핍증이 있는데 과다증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거인증과 말단 비대증이 있습니다. 이 거인증은 성장기 때, 즉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는 성장 호르몬이 긴 뼈의 성장을 촉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성장판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정상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더 이상 긴 뼈의 성장이 아니라 몸의 말단 부위의 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턱이 길어진다거나 손발이 굉장히 커진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말단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생장 호르몬 혹은 성장 호르몬이 결핍이 되게 되면 외소증, 소인증이 생기게 됩니다. 뼈와 근육의 발달이 미흡하여 키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인후 호르몬이 결핍이 돼요. 자, 항인후 호르몬이 어떤 기능을 했죠? 신장에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을 시켰습니다. 그럼 얘가 안 나와요. 그럼 신장에서 물의 제흡수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오줌량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막 30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요붕증이라고 하고 콩팥에서 오줌 농축 장애로 희석된 다량의 오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잠을 잘 잘까요? 못 잘까요? 잠도 잘 못 자겠죠.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야 하니까. 그리고 공부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못 되겠죠. 왜냐하면 공부하다가 화장실 가고 공부하다가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붕증에 걸리면 일상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자, 그럼 인슐린이에요. 자, 인슐린 어떤 기능을 하죠? 혈당량을 낮춰줍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안 나와요. 그러면 혈액 속의 포도당량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 속에 많은 양의 포도당이 있고 이게 신장을 통해 가지고 오줌을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병을 오줌 속에 당이 있다 해가지고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당량이 높아 오줌으로 다량의 포도당이 빠져나갑니다. 갈증을 느껴가지고 물을 자주 마시고 오줌이 자주 마렵고 식욕을 많이 느끼는 게 당뇨병의 증상이에요. 자, 오줌을 많이, 즉 포도당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오줌도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뭐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갈증을 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줌이 자주 마려워요. 자, 그런데 식욕은 왜 많이 느끼게 될까요? 인슐린이 부족해가지고 당뇨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왜 식욕은 증가하죠? 혈액 속에 포도당량이 엄청 많은데. 자, 인슐린의 기능이 뭐라 그랬죠? 어떻게 혈당량을 낮춘다 그랬어요?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하고 그 다음 체세포에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포도당 우리 체세포한테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쵸? 그런데
인슐린이 안 나와요. 그러면 체세포 입장에서는 포도당이 본인한테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체세포는 배가 고파 안 고파?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체세포가 항상 배고프다라는 호르몬을 또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가 고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뇨, 다갈, 다식이 요 세 가지 증상이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과다하게 되면 크롬 친화성 세포종에 의해서 과다하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신 속질에서 발생한 종양으로 발작성 고혈압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항상성 유지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날 한 25도씨로 온풍기를 맞춰놨어요. 그런데 이제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24도씨 정도가 되면은 가열기가 작동을 해가지고 25도씨로 다시 온도를 올려주게 됩니다. 가열기는 계속 작동하다가 한 26도씨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 뜨거우니까 가열기가 꺼지게 됩니다. 다시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한 24도씨 정도가 돼요. 그러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가열기가 작동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설정 온도를 25도씨로 맞췄을 때 어떻게 되냐. 온도가 낮아지면 이렇게 가열기가 작동해가지고 높아졌다가 너무 높아지면 가열기를 껐다가 좀 낮아지면 다시 가열기를 켰다가 이런 과정으로 조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범위 안에 온도가 들어오게 계속 조절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항상성 유지의 중추가 어디라 그랬죠? 항상성 유지의 중추 어디예요? 이거는 바로 나와야 돼. 찌르면 바로 나와야 돼. 항상성 그러면 이제 중추는 어디 이렇게. 그렇죠. 사이내 혹은 간내의 시상하부가 항상성 유지의 중추입니다. 알겠죠? 체온, 섬투압 등의 변화를 시상하부가 감지를 하고 신경계와 내분비계로 적절한 반응 명령을 내려서 체내를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항상성 유지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음성 피드백과 기량 작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음성 피드백은 무엇이냐면 어떤 원인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가 원인을 다시 억제하는 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음성 대먹임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원인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원인을 다시 억제하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호르몬은 음성 피드백을 통해 적정량이 분비되도록 조절이 됩니다. 자, 기량작용 우리 들어봤어요. 기량작용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죠. 공부를 좀 하고 있군요. 교감이랑 부교감 신경했을 때 기량작용 들어봤어요. 기량작용이 뭐예요? 하나의 기관에 서로 반대 효과를 내면서 조절해 주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했죠. 자, 두 가지 요인이 같은 기관에 대해 서로 반대로 작용해서 서로의 효과를 줄이면서 작용하는 것을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음성 피드백이 있으면 양성 피드백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알겠죠? 어떤 원인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을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양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약간 길거리 가다가 쓰레기를 줍는 착한 행동을 내가 하고 싶어서 갑자기 했어. 그럼 얘를 누가 봤네?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누가 올렸어.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 학생은 너무 좋은 학생이라고 나왔어. 그럼 그 결과가 내가 다시 쓰레기를 잘 줍게 만들겠죠? 이런 것들을 양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졸려해요? 오늘 급식이 탄수화물 폭탄이라서 그런가? 그쵸? 오늘 급식에 뭐뭐 나왔어요? 기억나? 볶음밥이 어제 나왔어? 오늘 나왔어요? 오늘? 무슨 볶음밥 나왔지? 볶음밥 나오고 그 다음에 고르곤졸라 피자 나오고 그 다음에 마늘빵 나오고 그쵸? 탄수화물 폭탄이라서 지금 이렇게 졸려하는 거죠? 탄수화물을 먹었네. 혈당량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세포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와야 되죠?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음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조절 예시인 타이록신의 분비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RH와 TSH 약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로핀 릴리징 호르몬, 그 다음에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그래서 얘가 갑상샘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시상 하부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타이록신이 적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상 하부에서 TRH를 분비를 시킵니다. 그럼 이 TRH가 어디로 가냐면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서 TSH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나오게 되고 얘가 혈액을 따라서 갑상샘에 가게 되면 갑상샘에서 타이록신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이 쭉 일어나게 되면 타이록신의 혈중 농도가 계속 증가하겠죠? 자, 그러다가 정상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이 나온 타이록신이 어디로 가냐? 시상하부와 그 다음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가지고 TRH와 TSH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나왔으니까 그냥 그만 내보내도 돼. 이런 느낌으로. 알겠나요? 이런 것들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분비된 TRH는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서 TSH 분비를 촉진시키고 TSH는 갑상샘에서 타이록신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혈액 속의 타이록신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음성 피드백으로 시상하부에서 TRH 분비를 억제시키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를 억제시켜가지고 타이록신의 분비량을 좀 낮춰줘가지고 혈액 속의 타이록신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를 한 줄로 설명하면 시상하부에서 TRH가 나오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나오고 갑상샘에서 타이록신이 나오게 됩니다. 이 타이록신은 시상하부를 억제하고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해가지고 TRH와 TSH의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혈중 타이록신이 감소하게 되면 TRH와 TSH 분비의 억제가 감소하므로 TRH와 TSH가 증가하게 돼서 티록신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혈중 타이록신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TRH와 TSH 분비의 억제가 일어나므로 TRH가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TSH가 감소해가지고 타이록신이 감소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이 되는 부신에서 일어나게 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신 피질이 부신 겉질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시상하부에서 CRH가 나오게 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ACTH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신 피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게 되고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시상하부에서 CRH 분비를 억제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ACTH 분비를 억제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아까 양성 피드백 있다고 했죠? 우리 몸에서 호르몬 관련해가지고 뇌하수체 후엽에서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언제? 이제 아기가 나올 때쯤에. 네, 그러면은 옥시토신이 나와가지고 자궁수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자궁수축 때문에 다시 옥시토신의 분비가 촉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옥시토신이 더 많은 양이 나오겠죠. 그럼 자궁이 더 많이 수축이 되겠죠? 그럼 자궁이 더 많이 수축이 되니까 옥시토신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한번 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자궁 수축이 시작이 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애가 한 번에 쑥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산 날짜를 좀 조절을 할 때 예정일보다 안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출산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 투여하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그래서 옥시토신 넣게 되면 한 번만 넣게 되면 자궁이 수축이 시작이 되니까 얘가 다시 내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양성 피드백으로 조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 기량작용 설명한 대로 한 기관에 두 개의 요인이 함께 작용해가지고 한 요인의 기관의 기능을 촉진하면 다른 요인은 기관의 기능을 억제해가지고 조절해주는 것들을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글루카곤, 인슐린, 교감신경, 부경신경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글루카곤,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당량을 증가시켜서 정상으로 만들어주게 되고 인슐린,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가지고 혈당량을 감소시켜줍니다. 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대표적인 예시로 심장박동을 증가시키고 부교감은 감소를 시킵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칼시토닌이랑 파라토르몬도 칼슘과 관련된 기량작용으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얘네들을 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항상성 유지의 대표적인 지금까지는 그냥 호르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 항상성의 대표적인 체온, 그 다음에 삼투압, 그 다음에 혈당량은 이제 시작하는 거 알겠죠? 이 세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수두룩 이렇게 신경계도 배우고 그 다음에 호르몬도 배웠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항상성 유지의 대표적인 예시인 체온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급식을 다 먹고 쿠키도 먹었더니 이제 너무 졸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현장학습으로 빠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는 해 볼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체온은 36.5도씨인데 어디가 기준일까요? 그러니까 36.5도씨인데 우리 인체 중에서 어디가 기준이에요? 우리 지금 피부 온도가 36.5도씨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래, 심장입니다. 즉 몸의 가장 중앙 부분의 체온이 36.5도씨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체온 측정하겠다고 심장에 체온계를 꽂아놓으면 돼야 돼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체온계를 넣는 거예요. 고막. 그다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항문이나 그다음 겨드랑이 이런 데서 이제 체온을 재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신체 내부의 온도로 우리의 몸은 외부 온도와 관계없이 36.5도씨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왜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물질대사와 관련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렇지. 물질대사의 정의가 뭐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으로 무엇이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합니다. 근데 효소는 주로 성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은 열이 닿으면 변성이 돼서 그 기능을 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은 조금만 높아지게 되더라도 우리 몸의 효소가 변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체온 조절의 중추는 어디예요? 체온은 항상성에 포함이 되는 거고 항상성 유지의 중추는 어디라 그랬죠? 시상, 하부. 그래서 체온 조절의 중추도 당연히 시상, 하부인 거예요. 자, 체온 조절. 체온 변화를 감지하고 조절하는 중추는 사인의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의 조절을 통해 가지고 열을 만들어내는 것과 열을 버리는 발산량, 즉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을 조절해 가지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자, 그럼 체온 조절 과정 보도록 할게요. 저온 자극이 올 때랑 그 다음에 고온 자극이 올 때입니다. 당연히 저온 자극이 오면 시상하부가 이거를 감지를 하겠죠. 자,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켜요. 왜 그럴까요? 피부에 혈액이 많이 흐르게 되면 우리 몸 밖으로 방출되는 열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입모근을 수축시킵니다. 입모근이 뭐예요? 입모근. 세울 입자, 그 다음에 털모자 써가지고 우리 닭살 돋는 거예요. 닭살 돋으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기 닭살 돋는 부위에는 이렇게 털들이 있을 거예요. 닭살이 돋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털이 수직으로 씁니다. 맞죠? 왜 털을 수직으로 세울까요? 눕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죠? 우리 겨울에 왜 패딩 입어요? 따뜻하려고. 패딩 입으면 왜 따뜻해지죠? 뭐라고? 왜 패딩을 입죠? 패딩을 왜 입나요? 정확했어요. 우리 패딩을 입는 이유는 우리 몸 겉부분에 공기층을 형성시켜주는 거예요. 공기층은 열을 잘 전달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열을 차단한다 해가지고 단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우리 몸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줍니다. 어때요? 자, 그러면 피부 근처에 털이 누워있는 것과 수직으로 서 있는 것 중에 공기층이 두꺼운 건 누구예요? 털이 서 있을 때. 그래서 입모근을 수축을 시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자, 그 다음에 땀 분비를 억제합니다. 땀은 왜 억제를 해야 될까요? 땀이 나요. 왜 나죠? 더울 때? 열을 발생시킨다. 그렇죠. 열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땀은 액체예요, 고체예요, 기체예요? 액체. 그럼 땀이 점점 좀 사라지겠죠? 뭘로 변해서? 기체로. 그럼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이 물은 외부에서 에너지 열을 흡수할까요? 열을 방출할까요?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물 분자가 물이 열을 흡수해가지고 기체인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서 열을 빼앗겠죠? 우리 피부에 있으면 피부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열을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추워 죽겠는데 땀이 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땀 분비를 억제시켜줍니다. 그래서 열을 발산시키는 양을 감소시켜줍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을 촉진시켜가지고 열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심장 자체도 근육이고 그래서 많이 움직이게 되면 열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고 그 다음 심장 박동을 촉진시켜가지고 우리 몸에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간과 근육 이런 데다 혈액을 빨리빨리 보내는 기능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나오게 돼가지고 간과 근육에서 물질 대사가 촉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호르몬 작용은 사인의 시상하부에서 TRH가 나오게 되면 뇌하수체 전업에서 TSH가 나오게 되고 TSH에서 갑상샘에서 타이록신이 나오게 돼서 간과 근육에서 세포호흡이 촉진이 됩니다. 세포호흡 열을 60%나 발생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열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근육의 떨림인데 여기에서 근육의 떨림은 골격근의 근육의 떨림이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아니라 체성신경이 관여합니다. 잘 보면 색깔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근육이 떨리면 어떤 역할을 하죠? 자, 근육이 떤다는 얘기는 수축과 이완을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인데 수축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계속 세포호흡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ATP가. 그래서 세포호흡을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래가지고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고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가지고 체온을 상승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너무 높아지게 되면 음성 피드백으로 작용해가지고 간내 시상하부에서 다시 이런 작용이 억제가 되는 음성 피드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우리 근육 떨리는 거 언제 느낄 수 있어요? 수영장에 물속에 너무 오래 있을 때 몸이 계속 떨리죠. 그거 왜 떨린다고 생각했어요? 추우니까 왜 떤다고 생각했어요? 몰랐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몸을 떨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추운 겨울에 갑자기 오줌을 싸게 되면 몸이 부르르 떨릴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는 거야? 이 오줌이란 액체도 우리 몸에 있던 체액이었고 이 열을 가지고 있었겠죠? 얘가 갑자기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춥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이거를 상쇄시켜 주는 거예요. 열을 버린 것을. 알겠나요? 이거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고온 자극이 올 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